트럼프 2기 행정부가 확장 메디케이드를 폐지하면 41개 주에서 2,100만 명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사면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은퇴한 마크 밀리 퇴역 장군에 대해 선제적인 사면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의 사망 이후 건강보험업계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신고된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의 8만 채에 달하는 신규 주택 건설 및 5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인형이라는 별명을 가진 23세 여성 오헤다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롱아일랜드의 10대가 암센터에 입원한 소아암 환자들에게 100여 개의 장난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로어 맨해튼에서 17세 소년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또 다른 10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연방 빈곤선의 138%까지로 확대했던 확장 메디케이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폐지하면 41개 주에서 2,100만 명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2개 주의 430만 명은 연방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즉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바이든 시절 확대됐던 확장 메디케이드부터 없앨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메디케이드 혜택은 연방 빈곤선의 100% 안에 드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돼 오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해 빈곤선의 138%까지로 대폭 확장됐습니다. 확장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통상적인 57%가 아니라 90%나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참을 선언한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 지역 10개 주를 제외하고 41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에서는 초반부터 확장 메디케이드는 폐지하고 전통 메디케이드로 원위치시킬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그럴 경우 41개 주 지역에서 2,103만 명이나 확장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41개 주 지역 가운데 12개 주에서는 90%나 지원해온 연방 지원금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확장 메디케이드를 중지하는 법률까지 제정해 놓고 있어 430만 명이나 즉각 확장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동 중단 법률이 없는 30여 개 주들에서는 즉각 박탈하지는 않겠지만 주정부에서 확장 메디케이드 재원을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거 축소할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의 경우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이 728만 5천 명이고 그중 31.3%인 228만 1,000명은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은 1,467만 6천 명이고 그중 34.3%인 503만 8천 명은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입니다. 워싱턴 DC는 전체 26만 3,500명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8%인 12만 3,300명이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어서 지역 정부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사면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존 핀럿 연방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을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사면한 것에 대해 헌터의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며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핀럿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소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두 사건 모두 맨해튼 지방법원의 엘빈 브래그 검사장에 의해 이뤄졌다며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비난했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와 전직 미 차기 대통령이 될 트럼프에 대한 재판으로 인해 미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바이든이 헌터에 대해 사면한 것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도 처벌 없이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의 헌터 사면 결정을 비판하며 사법 체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기부자들은 헌터 사면으로 인해 향후 민주당에 대한 기부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방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이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한 기소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으며 트럼프는 취임 전 모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동맹국 정상에게 쓰는 용어로는 극히 이례적인 표현으로 비판적 인식을 숨기지 않는가 하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할 수 있는 안보 협의를 잇따라 연기, 보류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중대한 우려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4일에는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에 대해 불법적인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 2인자의 외교적 언사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수위 높은 비판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일본 방문과 함께 추진해온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안을 보류하고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를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방안과 한미 NCG 회의 등은 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 본격 출범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 성과와 연결되는 이벤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실질적 협의뿐 아니라 업적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일정일 수 있었지만 사실상 취소한 것은 한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외교관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례적 기류에는 우선 위헌 논란이 불거진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창설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3차 회의를 지난 3월 개최한 국가입니다. 한국이 동맹국이지만 계엄령 발동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병력 동원이 결부되는 계엄 선포에 있어 동맹국인 미국의 발표 직전에 사전 통보도 없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투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교 주무부처인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계엄 관련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며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같은 한국 내 혼란 징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무모한 군사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의 위험성과 관련한 일부 날카로운 조언을 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비밀 통화를 하며 논란인 가운데 은퇴한 마크 밀리 퇴역 장군에 대해 선제적인 사면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마크 밀리 퇴역 장군에 대해 선제적인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리 전 의장을 겨냥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밀리 전 의장은 2020년 대선과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중국 고위 관계자와 비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밀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직을 맡았고 2021년 9월 퇴역했습니다. 그는 대선 직전인 2020년 10월과 2021년 1월에 중국 합참의장과 통화를 하며 만약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다면 미리 알리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반역 행위로 간주하며 밀리에게 사형을 언급했습니다. 밀리는 자신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전화를 걸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밀리 전 의장을 퇴임 전에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이외에도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 앤서니 파우치 박사 등에 대한 사면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탐슨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총에 맞아 숨진 뒤 건강보험 업계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총격범의 범행 동기와 보험금 지급 거부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보험 가입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이 그동안 느낀 보험사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탐슨 CEO 사건이 발생한 뒤 소셜미디어에서는 보험업계와 탐슨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청구해도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의료보험업계에 대한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탐슨 사망 사건을 환자들과 국민들은 반기고 있으며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건강보험 회사와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틱톡 사용자는 보험료로 매달 $1,300를 내고 있지만 공제금이 $8,000라며 마침내 공제금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나의 청구를 거부했고 그는 매달 $1,000,000를 벌고 있었다고 올렸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탐슨 사망과 관련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페이스북 공식 게시물에 대한 반응 약 4만 건 중 웃음 이모티콘으로 반응한 수가 3만 5천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제도로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한 직원은 탐슨이 가입자들의 불만에 대해 조처하고 싶어하는 몇 안 되는 임원 중 한 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직원은 탐슨이 생전의 한 연설에서 국가의 건강보험 상태와 회사 문화를 바꿔야 할 필요성에 관해 얘기했다며 이는 다른 임원들은 회피하는 주제였다고 뉴욕타임즈에 설명했습니다. 탐슨은 맨하탄 미드타운의 힐튼 호텔 입구 인도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건 뒤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탄환 탄피에는 부인, 방어, 증언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구들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고 AP는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공개 수배하고 헬기와 드론, 수색견을 동원해 사흘째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신고된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한인들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최근에도 한인 한의사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50,000 이상의 거액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볼티모어 지역 매체 ABC2는 한 의원을 운영하는 권모 씨가 지난 9월 보이스피싱으로 $56,000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절도범이 한 의원에 몰래 들어와 권 씨 사무실에서 그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여러 장을 훔쳐 달아나 월그린 월마트에서 약 $2,300를 결제했습니다. 권 씨는 절도 사실을 인지하고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해 범인의 결제 내역은 모두 거래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 여성이 권 씨에게 전화해 자신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권 씨에게 보이스피싱 시도를 막기 위해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구글에 발신 번호를 검색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임을 확인했고 또 여성이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고 있어 은행 직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성은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며 권 씨에게 특정 링크를 보냈고 권 씨는 링크를 클릭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권 씨가 입력한 정보들은 권 씨 은행 계좌 접근에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권 씨 은행 계좌에서 거의 전액이 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6,000가 인출된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인출된 금액은 누군가의 체이스 은행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체이스 측은 권 씨에게 $56,000 중 $13,000가 현금 인출기와 은행 창구를 통해 출금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임을 인지한 체이스는 나머지 금액을 일단 동결시켰습니다. 권 씨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며 사기꾼들은 매우 정교해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체이스는 권 씨 피해액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로 발생한 손실액만 27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8만 채에 달하는 신규 주택 건설을 포함해 5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는 City of Yes for Housing Opportunity가 승인됐다며 자축했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oday is a historic day in New York City. The greatest city in the world has just passed the greatest housing legislation in our history.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에드리언 애덤스 뉴욕시의회 회장은 어제 오후 뉴욕시 역사상 최대 주택 공급 계획안이 승인됐다며 자축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주택 공급 부족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총체적인 주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향후 15년에 걸쳐 8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과 5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이는 뉴욕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리언 애담스 뉴욕시의장 역시 오늘 시의회는 뉴욕시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대한 결정이 승인됐다며 뉴욕시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주택 공급 계획안은 175회 이상의 커뮤니티 회의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 승인된 것으로 뉴욕시 주택 위기 해결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인형 별명을 가진 23세 여성 오헤다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조직폭력과 청부살인에 연루된 인물로 경찰은 범죄 조직 해체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형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23세의 콜롬비아 여성 오헤다가 여러 건의 조직폭력 관련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최근 전 남자친구를 암살한 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인물로 현지 경찰은 그녀가 위험한 청부살인자로 활동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헤다는 바랑카 베르메아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고위험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로스데라 M이라는 갱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헤다는 지난 7월 23일 전 남자친구인 네이비 예수스를 만나기로 약속한 후 그를 피에데 쿠에스타 지역으로 불러내 돈 문제를 해결하자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2명의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면서 총에 맞아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오헤다의 지시에 따라 그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헤다는 24세의 공범 파울라 발렌티나 호야 루에다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레오폴도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경찰은 리볼버와 9mm의 권총을 압수했습니다. 마그달레나 메디오 경찰서의 마우리시오 에레라 중령은 라 무네카와 레오폴도의 체포로 지역 내 범죄가 일시적으로 진정됐다며 이번 체포는 최근에 살인 사건들을 저지른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카라만가에서는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130만 명에 달합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롱아일랜드의 10대가 맨하탄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 센터에 입원한 소아암 환자들에게 100여 개의 장난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사람들이 기부에 많은 동참을 하도록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슬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소녀 엘리자베스 리보위츠는 암 투병 중인 어린 환우를 돕고자 의료센터에 필요한 액션 인형, 게임 장난감, 미술용품을 기부해온 것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보위츠가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 센터에 기부한 장난감이 대략 300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기부를 위한 대부분의 장난감은 리보위츠가 롱아일랜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제활동 캠페인을 통해 모였습니다. 리보위츠의 선한 활동은 5살 때부터 자선단체 일을 도와주며 시작됐고 그 후 꾸준히 헌혈차와 음식 지원을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봉사는 내 인생의 늘 첫 번째 우선순위였으며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암센터에서 반년 동안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한 것을 목격하고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의 기부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리보이츠의 아름다운 선행이 같은 반 친구인 나다니엘 루빈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이번에는 루빈이 직접 100여 개가 넘는 장난감을 암센터에 조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루빈은 이 기부를 위해 올해 내내 장난감을 모았다며 연말 헐리데이 시즌에 아이들의 얼굴에 더 많은 웃음이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리보이츠의 꾸준한 선행으로 내년 봄 더 많은 암 자선센터와 함께 일할 것이며 새로운 미션을 시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젯밤 로우 맨하탄 지역에서 17세 소년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또 다른 10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영어를 못한다고 답한 뒤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밤 맨해튼 로어 지역에서 17세 소년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또 다른 10대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과 소식통에 따르면 두 피해자는 오후 7시 39분경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존 스트리트 17번지 밖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3명의 남성 용의자와 마주쳤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영어를 할 줄 아는지 물었고 피해자들이 못한다고 대답하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7세 예레미 콜리노는 가슴을 찔렸고 18세 남성은 왼팔을 칼에 찔렸으며 벨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콜리노는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차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콜리노의 주소는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루스벨트 호텔로 등록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연말을 맞아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에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노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플러싱 한인 상권 지역에서는 펑크난 차량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운전자가 부주의한 틈을 타 소지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전문 절도단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연말 시즌이 시작되면서 쇼핑시설 주차장 등지에서 물건을 그대로 두고 내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 사람이 있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소지품이 놓여져 있다면 잠금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15년 동안 8만 2천 채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택을 지을 때 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발자에게는 세금 감면을 제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주거용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도로 옆 주차 공간 확보가 의무는 아니고 1층에 상업 공간이 있는 건물의 경우도 상업 공간 위층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하실과 차고를 개조한 부속 주택도 합법화됩니다. 다만 뉴욕시 외곽의 저밀도 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수 위험 지역이나 랜드마크 지역에서도 주택 개조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대중교통시설과 가까운 곳에는 주거용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가 전국 대도시 50개 가운데 올해 대선 투표율 49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는 인구수로만 보면 전국 대도시 중 1위를 차지하지만 최근 대선 투표율은 거의 꼴찌를 기록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63에서 64%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국 50개 대도시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도시는 48%의 투표율을 기록한 텍사스주의 엘파소였습니다. 뉴욕시는 54%의 투표율로 엘파소의 뒤를 이어 전국 50개 대도시 중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미조리주의 캔자스시티도 뉴욕시와 동일한 투표율을 보이며 공동 49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 유권자들의 대통령 선거와 시장 선거 투표율 차이는 30% 이상 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고용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1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22만 7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 등 영향으로 3만 6천 개 증가에 그치며 고용 쇼크 수준을 보였던 10월에 비해 크게 반등한 것입니다. 11월 늘어난 일자리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 2만 2천 개, 헬스케어 5만 3천 개, 정부기관 3만 3천 개, 요식업 2만 9천 개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소매업체의 경우 11월에 일자리가 전월보다 2만 8천 개 줄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수치가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의 큰 원인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연방준비제도의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